오늘은 이규보의 슬견설. 이때 슬은요, 그 벌레 있죠, 벌레. 이를 얘기하고요. 견은 개를 얘기합니다. 멍멍, 도그. 그러니까 이와 개에 관한 이야기 또는 이와 개에 관한 견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수필에 해당합니다. 이규보의 슬견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와 이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모든 생명체가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점을 들어 편견이 없는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외적인 현상, 크고 작음만 보고 판단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재치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수필인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장을 얘기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반박을 하니까 다시 재반박하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정립되어가는 과정 또는 교훈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고전 수필이 수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나 나오면은 나오게 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대화를 통해 또는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서 주제가 성립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자, 이런 부분이 요즘 고전 수필에서 나오는 트렌드인데 딱 거기에 맞는 기본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손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때 어떤 손님은요, 나에게 일정 정도 어떤 보편적 통념을 제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또는,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물의 가치를 또는 생명의 가치를 외양의 크기, 즉 외연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글쓴이가 되겠네요. 어떤 손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어우 너무너무 잔인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때 개라고 하는 것은요 큰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동물이 아니고 그 광경, 어떤 광경, 큰 몽둥이로 개를 쳐 죽이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여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자기만을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존재, 다른 생명체의 어떤 불쌍함도 따지는 사람이에요. 일정 정도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따라 요 대목은 결국은 이 어떤 손님이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고요. 우리가 인지상정 내지는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고기도 결국 큰 동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승전결로 본다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대응하여 말하기를 이 나는요 글쓴이고요. 외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의 가치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체크하세요. 어제 어떤 사람이 불에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네. 가만. 아까 어떤 손님이 했던 말과 대응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죠? 대응하여 말하기를 했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는 조금 그래서 맹세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것이네. 이건 선을 넘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억지예요. 상대방의 말에 어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졌지만 개나 돼지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작은 동물 또는 하찮은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왜 굳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이런 상황을 설정했을까요? 그거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외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는 억지야.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상황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승전결의 승,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나. 그러니 당연히 이 어떤 손님이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거든.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손은 실망한 태도로 말합니다. 이것은 미물이 아닌가? 이는 미물이 아닌가? 자, 여기서 말하는 실망한 태도로 말한다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나가 글쓴이가 왜 극단적 상황까지 몰아갔는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미물이 아닌가? 아주 작은 벌레가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미물, 미세하다, 미미하다, 아주 작다. 아하, 이 손은요, 생명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생명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가지고? 그렇죠. 크기죠.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태도가 전제로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내가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어 말한 것인데 내가 말한 건 큰 물건이야. 그런데 그대가 이런 것, 어떤 것, 이와 같이 미물적인 것, 아주 작은 것으로 대응하니 이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너 지금 장난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이거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작은 물건은 죽어도 된다는 거죠. 작은 물건은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 글쓴이는 짚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놀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오해예요. 어쨌거나 간에 어떤 손님은 개와 이의 죽음이 다르다고 여깁니다. 즉 외양의 크기에 의해 가치가 다르다고 평가하는 편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개는 큰 물건이고 이는 미물이라고 반박하는 손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글쓴이가 깨갱, 쏘리 이러겠어요? 아니죠. 자신이 왜 이렇게 상황을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갔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상대의 어떤 문제점을 반박을 하겠죠. 논박을 할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무릇 자고로 대전제 깔고 있는 겁니다. 혈기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 그래 네가 말하는 이에 이르기까지. 자, 혈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는데 어때요? 사람,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 점점 커져요?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이런 걸 우리는 점강법이라고 하면서 혈기가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야. 한마디로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해.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죠. 설이죠. 의문문 내지는 질문의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작은 것도 죽음을 싫어하고 생명을 소중히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네. 내가 생각할 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 적정한 대응으로 삼은 것이지 선을 넘기거나 극단적으로 몰아간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놀리는 말이 아니야. 아니겠는가?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오해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렇죠. 이와 개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려게나. 이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굵은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은가? 몰라서 물어? 아니죠. 서리의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강조하는 강조법 두 번째죠. 한 몸에 있는 것은 대소지절을 막론하고 크고 작은 팔, 다리 등의 뼈마디를 막론하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혈육이 있기 때문에 피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동일한 것이야. 한마디로 뭡니까? 열 손가락을 통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야. 더구나 각기 기식을 품수한 것인데 기식을 품수한다는데 기식이 뭐야? 숨쉬다예요. 숨쉬는 기운을 품수 받은 것인데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는가?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생각을 강조하는 거죠. 그대는 물러가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게나. 한마디로 뭡니까? 자, 편견을 버리고 주관성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살펴보게나. 그리하면 달팽이의 뿔을 쇠뿔같이 보고 메추리를 붕쇠처럼 동일하게 보게나. 달팽이의 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을 쇠뿔 큰 것으로 보고 같이 본다는 건 뭐야? 동일시하고 메추리를 작은 것을 붕쇠 대붕으로 동일하게 보게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을 쓰게 된 의도죠.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또는 뭐야? 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의 올바른 이치와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이제는 도가 되겠네요. 를 말해야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죠? 자, 모든 생명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충고하는 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슬견설에 대해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수필이고요. 교훈적이고요. 기승전결 4단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변증법적 원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변증법적 구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해겔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정반합이에요. 정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합니다. 그게 반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때요? 합. 어때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통찰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합. 이러면서 발전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변증법적 논리거든요. 구성 원리고 낯선 손님이 정.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내가 큰 물건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에 말한 것인데 이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개의 죽음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의 죽음은 하찮게 여기는 손님의 모습, 한마디로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생명의 경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나는 반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네. 한마디로 뭐야? 이의 죽음 역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서로가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묶어서 한 단계를 올리죠. 그게 바로 뭐야?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삶을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야. 그러면 이도 혈기가 있고 개도 혈기가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즉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보편적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대조적 성격의 예시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하고 개가 되겠죠. 슬견이잖아요. 자, 대조는 이런 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불량한 사람이 몽둥이로 뭐 했습니까? 개를 쳐 죽여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사람이 이글이글한 활을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여요. 이런 대조적 성격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개나 이나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동물인 개의 죽음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하찮은 생물인 이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면서
큰 동물과 하찮은 생물의 죽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글쓴이는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모두 죽기를 싫어하므로 큰 동물인 개나 하찮은 생물인 이의 죽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조의 방식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하며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 이게 바로 주제가 될 거예요. 그죠? 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큰 것과 작은 것이에요. 그죠? 개, 엄지손가락, 쇳불, 대붕, 이 나머지 손가락, 달팽이뿔, 메추리. 그리고 보니까 큰 거, 작은 거 대비와 함께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니까 독자가 읽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설이라는 갈래를 볼게요. 자, 고전수필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논이 있습니다. 설은요, 조금 즉각적이에요. 그 다음에 논은요, 이론, 논리적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설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한 것으로 대체로 글쓴이의 경험이 나타나며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수필로 본다면 경수필에 가까워요. 물론 논은 중수필에 가깝기는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가 아니라 가깝다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규보의 수필, 슬견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